자, 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었잖아요. 자, 이 돈 많은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식민지 정복을 부추긴다. 그러면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 우리가 쭉 배워왔던 뭐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장, 철도, 광산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지 않는 원료를 싼 값에 드리고 그 사람들 노동력을 이용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영원히 이익을 갖고 안정적으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려면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군사력을 앞세워서 나중에는 침략을 하는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군사적 침략을 하는 것이다. 제국이라고 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큰 나라라는 뜻이죠. 식민지를 늘려서 자국을 더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배 논리는 본인들 유럽인들이 우월하다는 거죠. 문명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한 지역을 지배해주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켜주시는 거고 축복이다. 사회진화론, 인종주의를 내세우게 되는데 이거는 수행평가할 때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조각이 나게 되는데 특히 아프리카는 신농로 개척하면서도 아프리카를 유럽인들이 밟고 내지까지 탐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이 너무 중요해요. 종단 정책을 추구하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추구한다. 선생님은 이거를 영종푸행으로 앞글자로 따서 외워보라고 했었는데 영국은 종단 정책. 종이 세로 종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프랑스는 횡단 정책. 가로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집트부터 케이프 다운 식민지까지 그리고 영국이 인도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3C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 그리고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까지 해가지고 캘커타 세 개의 C가 연결된다. 3C 정책,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횡단 정책. 나중에는 이 둘이 부딪힌 게 이 파쇼다라는 지역이다. 그리고 독일은 3B 정책을 추진하는데 독일 수도 베를린 그리고 비잔티움, 바그다드까지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아시아는 어땠냐? 아시아나 태평양 지역까지 보면은 영국이 이렇게 식민지를 가져갔네요. 인도에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하나 빠졌네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향신료가 많아서 예전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머무는 지역이었어요. 독일도 태평양의 여러 섬들, 그리고 미국은 하와이를 통합하고 필리핀, 괌까지. 중국은 아시아로서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았냐? 우선 영국이 시작을 하여서 프랑스, 독일, 미국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침략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침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한국과 타이완을 침략하죠. 시험 문제의 나라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러면 중국을 볼게요. 방금 설명했던 아시아에서 중국은 어떻게 침략당하였냐. 요 표를 선생님들이 강조했을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삼각무역이죠. 원래 청나라와 영국은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고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공행해서 구입하면서 많은 은을 지출했는데 적자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도를 거쳐서 아편을 미술출합니다. 그러면서 은이 계속 지금 다시 돌아서 영국으로 가고 있죠. 자, 아편 중족자도 증가하고 재정도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은이 유출됐기 때문에 아편을 단속하니까 왜 자신의 재산을 뺏어가냐 이러면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최초의 불평등 조약, 서양과의 조약인 난징 조약이 체결됐는데, 자, 무역량이 늘지 않아서 2차에는 에르호 사건을 구시로 한 번 더 일으켜서 2차 아편 전쟁 추가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봐놔야겠죠. 자, 그리고 아편 전쟁으로 서양의 무기 유수성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사건이 있었는데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설명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홍수전이 크리스트교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걸로 토지 균등 분배 남녀 평등 좋은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진압이 되거든요. 그 진압을 서양 국가들이 나서서 또 한 게 있었어요. 자, 서양 무기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서양 무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양무운동, 서양의 무기를 기르자. 기를 양켜죠. 무기를 길러야 한다 이런 건데 증극번 이용장 등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한인 관료들이 주도하였고, 자, 우리가 중국을 망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전통 가치는 그대로 두고 무기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양의 무기는 필수적이다. 과학기술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전도 있죠. 민간 기업 육성하고 철도도 깔고. 하지만 한계점은 뭐냐? 문제점. 실패한 거죠. 한계. 이게 국가가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조금씩 한 거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청일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기지 못했죠. 결국에는 실패로 평가된다. 자, 이 청일전쟁 패배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왜 일본한테 졌을까? 일본은 어떻게 발전을 했냐? 이 메이지 유신, 일본을 따라가자라는 운동이 생기게 돼요. 자, 그 당사자들이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 사람들인데 일본을 본떠서 의회제도, 입헌군주제 실시하자 변법자강 운동을 실시하는 거죠. 법률을 바꾸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반발로 100일 만에 실패하게 되고 순서가 양무운동, 그 다음에 변법자강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화단 이런 운동도 있었는데 청나라도 뒤늦게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네요. 그럼 청나라는 지금 돌이킬 수가 없죠. 자, 세금만 많이 백성들한테 힘들게 하고 무능한 청왕조 타도하자라는 분위기가 퍼지는 와중에 배경 누가 등장하냐면 순원이 등장한다. 자, 순원이라고 하면 우선 일본을 유학하고 중국 동맹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삼민주의를 내세워서 민족을 위해, 민족의 권리를 위해, 민족의 생활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삼민주의를 내세우거든요. 중국의 무장봉기들이 일어나고요. 이때 어디에서 시작되냐? 우창에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신의 혁명으로 더 커지게 돼요. 자, 난징 점령,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는 최초의 공화국, 중화민국이 생기는데 이 중화민국은 아직 청왕조가 있기 때문에 반란 세력이에요. 청정부가 위안스카이 군벌을 명령하여서 이 중화민국을 진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위안스카이가 순원과 타협하여서 청 황제에게 돌아가서 위안스카이가 청 황제를 내려오게 하는 거죠. 청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래 지속되었던 중국 왕실이 중국의 왕이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 이제는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화민국.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총통에 취임하고 황제제도 부활 시도하다가 죽고 오히려 군인들이 득세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네요.
그럼 일본은 어땠냐? 자, 일본은 아편 전쟁을 보고 무척 놀라죠. 그때 주도했던 그 지배층이 에도 막부잖아요. 자, 에도 막부가 놀라서 미국의 접근에 놀라서 미일와친 조약, 미일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데 이것은 최애국 대후 영사재판권들의 불평등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그대로 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에도 막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네요. 우리의 진정한 왕을 다시 세우자. 무능한 막부는 물러가라. 존왕양이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부가 끝나고 쇼군이란 존재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미국을 통한 개항, 그리고 불평등 조약, 에도 막부 붕괴, 메이지 정부로 알아두면 되고요. 이 메이지 정부가 개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러요. 도쿄로 이름 바꾸고 폐번 지연 학습지 그 마지막 나눠준 문제는 폐번 지연이라고 나왔죠.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하고요. 신분 차별 없애고 서양 교육, 유학생 파견, 철도 부설, 징병제, 군대 육성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러면서도 탄압한 건 무엇이냐? 이 정부는 자유주의, 민권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의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유민권 운동은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돌아오고 독일의 헌법을 참고해서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천황에게 모든 권력이 부여되는 천황 중심 이런 헌법이었다. 물론 나라가 의회도 개설되고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헌군주국의 모습을 취하는데 이런 것들 의회의 힘이 약하겠죠. 그리고 천황한테 권력이 부여됐다. 그러면 내부적인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로 눈을 돌리겠죠. 적극적인 대외 팽창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청일전쟁. 청나라한테 이기면서 랴오동반도, 타이완 얻어갔죠. 그 중에서 랴오동반도가 중요해요. 이 땅을 러시아가 문제 삼으면서 러프독 3국이 간섭하게 됩니다. 3국 간섭, 랴오동반도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군사비를 엄청나게 투자하네요. 이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포츠무스 조약으로 승리한 다음에 조선에 대한 양보를 얻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의 국권도 빼앗기고 강제 병합을 한다. 요 사이에 이제 독도도 뺏기고 을사조약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우리 한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근데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만 중요한 사건 위주로 알아두세요. 흐름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외국과 조약을 맺은 최초의 것은 강화도 조약으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개항을 했다. 이후에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대도 만들고 그걸 개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신식군대. 그런데 성리학의 조선이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조선의 전통 질서 지키려는 유생들의 반발. 이거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할 것이냐, 느리게 할 것이냐. 자, 급진개합파들이 일본처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서양의 정치 사상까지 받아들이자. 김옥균, 홍영식 등이 정권을 장악하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추구한 내용들은 요 아래에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학농민운동, 전봉준이 있죠. 자, 여기 때도 백성들이 조선의 안 좋은 것들을 없애고자 건의를 많이 하고 패전개혁안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라든지 앞에 있던 갑신정변들의 내용이 반영되는데 과거제와 신분제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개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고종이 을미사변이라고 명성황후가 죽고 일본의 감시가 심해지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지면서 중단이 되었다. 그 뒤에는 서재필이
독립협회도 만들고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문 만들고 민권을 성장시키고 독립국으로서의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네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만민공동회도 열고요. 그러면서 고종이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연호 황제즉위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인 대한민국 국제를 반표해서 황제에게 권력을 주고 전제군주 그걸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죠. 쭉 넘어가는데 여기 대전원 마무리도 풀어보고요. 자, 원래 유럽에서는 강대국들이 있고 라이벌들이 있는데 원래는 영국과 프랑스가 라이벌이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라이벌이 누구냐? 독일이 성장한 게 문제예요. 독일.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러시아도 끌어오게 됩니다. 영프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영 앞글자 따서 영프러. 삼국 협상. 그런데 독일은 또 어떠냐? 오스만과 원래는 같은 민족이에요. 게르만.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까지 껴서 독오이 이렇게 외워둬야 되는데 이제 삼국 동맹이니까 독으로 외우세요. 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오이 삼국 동맹. 그리고 반대는 영프러 삼국 협상. 이렇게 유럽 열강들이 서로 식민지를 나눠 갖고 경쟁을 하면서 세력이 나눴다라는 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칸반도라고 해서 그리스가 있는 쪽이죠. 오스만 제국 옆인데 이 오스만이 힘이 약해지고 독립을 하면서 이 유럽의 민족들이 슬라브계 쪽으로 슬라브 쪽으로 모이자, 게르만 쪽으로 모이자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슬라브가 러시아 쪽이고 게르만이 독일 쪽이거든요. 독일, 오스트리아 쪽이죠. 자, 이때 뻥 터진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냐? 당시에 삼국 동맹, 삼국 협상으로 유럽 열강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발칸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로 나뉘어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터진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한테 암살되죠. 근데 이 세르비아 청년은 슬라브, 러시아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보호를 해주고 옹호해주고 삼국 동맹, 삼국 협상이 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힘이 무척 셌거든요. 지도를 보면 양쪽을 다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를 다 막아야 함에도 독일의 힘이 엄청 셌어요. 자, 동부전선에서 러시아 공격 심각한 피해 입혔고 서부전선에도 영국, 프랑스를 공격을 하네요. 그런데 영국, 특히 프랑스가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전선이 6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서부에서 참호전이라는 전투가 전개된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독오이였는데 이탈리아가 반대편으로 나가버립니다. 협상국으로. 오스만과 불가리아는 동맹국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식민지들도 더 많이 가담하게 되고.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니까 별표, 독일이 잠수함을 만드네요. 자, 중립국의 선박까지 구분 없이 공격을 한다. 그러다가 참전한 게 누구냐면 미국인들이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연합국 쪽에 서니까 동맹국이 불리한 거죠.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나서 독일과 강화를 맺고 전선에서 이탈하네요. 그러면 이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서부 쪽만 신경 쓰면 돼요. 자,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펼쳤는데 이 미국, 일본, 연합국의 힘이 너무 세죠. 그래서 오스만도 항복하고 오스트리아도 항복하고 독일만 남았는데 독일에서도 황제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는 재정 붕괴
공화국이 수립되고 공화국이 휴전을 맺으면서 1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다양한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페이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 이긴 쪽과 진 쪽에서 마무리를 하죠. 파리 강화회의. 미국이 윌슨 대통령 14개조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해서 독일한테 전쟁 책임을 묻는 배상금 지불. 베르사유 체제. 그리고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평화를 위한 기구지만 미국 소련 불참, 군사 수단이 없다는 거. 3가지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는 어땠냐? 우선 전에부터 봐야겠네요. 자, 러시아는 자유주의 개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우선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차르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이 와중에 러일 전쟁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고된 생활에 황궁 앞으로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는데 이때 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거죠. 피해 일요일 사건. 자, 이때 차르에 대한 악감정이 많이 생기고 그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져서 너무 비참해. 이제 혁명이 시작하는데 혁명도 여기서는 또 2개예요. 자, 이게 학습지에 표가 있어요. 이 표로 구분을 해주세요. 자, 우선 3월 혁명. 3월 달에 왜 혁명이 이루어졌냐? 1차 세계대전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중지해라. 그리고 차르 물러나야 한다. 결국에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노동자와 병사들이 일으키고 소비에트가 구성되어서 차르 몰아내고 임시정부 수립합니다. 자, 배경과 과정 결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죠. 이걸 배경으로 레닌이 볼셰비키, 다수파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게 11월 혁명 별표 2개를 잘 구분해 두세요. 자, 11월 혁명으로 레닌이 이제 최고 권력을 가졌잖아요. 독일과 단독 강화 그리고 코민텔은 결성해서 주변국에게 공산주의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하는데 약간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신경제 정책 실시하고 그리고 22년에 주변 나라들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15개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련이 만들어진다. 레닌 다음에는 스탈린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독재 체제로 흐르지만 러시아는 이런 과정으로 사회주의가 쭉쭉 진행이 된 거죠. 이 부분은 패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전쟁이 이루어질지 누구는 알았을까요? 자, 우선은 미국이 성장하죠. 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공업국가로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게 폭발하는. 자, 우선 과잉 생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자, 이게 29년에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하고 대공황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주가 폭락, 기업과 은행은 도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요. 대공황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 미국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가가 주도해서 이것을 타개하겠다. 뉴딜 정책을 펼쳐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데 생계를 지원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금과 실업급여 이런 것도 이때부터 생깁니다. 복지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생산이 많지만
소비가 지금 줄어들어서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식민지에 이것을 처리하면 된다. 과잉 생산된 것을 식민지에 팔고 그리고 수입은 못하도록 그 끈끈하게 블록으로 묶여서 이 구역에서만 어떻게 잘 버텨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블록 경제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렇게 이겨내는데 문제는 뒷장. 경제력도 없고 식민지도 없으면 이 대공황을 어떻게 이겨낼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에스파냐, 일본에서는 극단주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보수적이고 극단주의적으로 변하잖아요. 자,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을 틈타서 전체주의라는 게 확산이 되는데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개인은 전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스트 당을 이끌고 독재를 수립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탈리아 민족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으나 왜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냐? 우리도 식민지였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독일이 따라옵니다. 히틀러가 국민들을 여론 장악하고 유대인을 공격하면서 우리 독일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보다 못할 게 뭐냐. 유대인 탄압하고 여기는 또 인종주의가 특징이죠. 자,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해요. 자, 에스파냐에서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지원을 받아서 프랑코 세력이 독재 정권을 또 이루기도 하고요. 먼 나라 일본에서는 자, 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하면서 군국주의, 군사력이 우선이다. 그래서 주변으로 전쟁을 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공격을 해요. 자, 이 나라들 보면은 다 독재 체제 이루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우선이다. 개인은 희생을 할 수 있다. 전체주의 내세우고 그리고 그 방법이 군사력을 이용한 대외 팽창.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되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파이팅 하세요.